방한 중인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국내 딥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프리 IPO 등으로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한 SK온이 5년 만에 국내 투자에 나섰습니다.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서산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름을 바꾼 하나오션이 다음 주 유가증권 시장에 새 이름으로 다시 상장됩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3분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 2천억 원 증가해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의 방안에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챗GPT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만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샘 알트만은 국내 스타트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챗 GPT를 가장 혁신적으로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술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고 투자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이서우 기자입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국내 스타트업 100여 곳을 직접 만났습니다. In terms of Korean startups, obviously fantastic. We love to support people building on our platform. We're exploring investing more in Korean startups, and we'd be very excited to explore joint chip collaborations to develop AI accelerators. 특히 독보적 기술을 가진 딥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we had great success funding Korean companies. Deep tech in particular is my great passion in investing. I really want to see a lot more of that in the world. I think the next few years will probably be the greatest startup opportunity since the internet. AI 기반 스타트업과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투자 의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he highest internet access in the world, but high quality technology up and down the stack. Korea is one of the places in the world that has adopted OpenAI the most, the earliest, used it the most creatively.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day and getting to meet people working on the technology. 특히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So, as you mentioned, those companies in Korea are incredible assets, and we'd be very excited. We've had some conversations. We hope to have many more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샘 알트만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현지 스타트업들과 직접 만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을 포함해 주요 임원진 7명이 대거 동행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샘 알트만 CEO는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것처럼 오늘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술이 아닌 활용 사례를 규제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하는 신중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이근영 기자입니다. 오픈 AI 경영진을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은 AI 규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은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One specific thing is to really focus on use case and not the technology. Right? Regulating the technology, I think,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will change. It will change fast. Right? I think it actually will kind of, if you use that as your target, I think that it will the technology will sort of almost evolve around that regulation. But use case is different. 특히 규제 강화로 후발주자들의 기술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앞서 핵 문제를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처럼 국제 AI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던 지난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발언보다 완화된 어조입니다.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One of the reasons we think it's important to be deploying these systems iteratively is so that we wrestle with these tough questions. 정부는 알트만 일행이 별도 티타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챗 GPT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AI 규제나 저작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트만이 만난 미국의 국회의원이 1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했다며 AI 규제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한 SK온이 5년 만에 국내 투자에 나섰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서산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온이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서산 배터리 공장을 증설합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온은 서산 공장이 있는 오토밸리 일반 산단에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공장을 조성합니다.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지난해 SK온 설비 투자액의 5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비에 4,700억 원, 건축에 1조 3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통상 1기가와트 시당 1,000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산 공장의 배터리 생산 규모는 현재 5기가와트시의 2배인 10기가와트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약 15만 대분입니다. SK온은 이달 중 증설을 시작해 2025년 12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SK온은 오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등과 함께 충남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산 공장은 SK온의 배터리 사업이 시작된 곳으로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증설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신규 투자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현대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증설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SK온은 아이오닉5 등 현대차의 주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다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온은 이번 국내 투자를 비롯해 미국, 헝가리 등 해외 거점을 확대하며 외형을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8조 원 넘는 자금을 확보해 실타는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온이 지난해 1조 원대 영업 손실에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는 한화오션이 오는 13일 마지막 간판을 바꿔답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3분기에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도 나올 예정인데 한화오션의 변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이 오는 13일 우리 증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2조 원을 출자해 받은 약 1억 400만 주의 신주가 이날 상장되고 이름도 한화오션으로 바뀝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첫 공개 경영 행선지로 옥포 조선소를 찾을 정도로 그룹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저희 한화그룹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중장기 전략 발표도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에서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투자 계획 발표 시기는 인수 100일이나 흑자 전환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오션이 오는 3분기 2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흑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사무관리직 기준 연봉 1,000만 원 이상 올려주고 200명 이상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00명가량 퇴사자 가운데 160명은 경쟁사로 이직한 만큼 인재 영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한화가 방산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M&A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론 카이가 거론됩니다. 다만 카이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지분을 팔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관 부회장 역시 당장은 한화오션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M&A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오른 데 이어 수도권 집값도 반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달라지자 더 늦기 전에 새 집을 찾자는 움직임 속에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은 좀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봐도 반등에 나선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요,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봐도 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2%, 0.3% 올라 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용산구도 이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8%로 오름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이 10억 원 넘는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이 청약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참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봐도 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이 평당 1,599만 원으로 이 작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약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분양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을 하면서 13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시장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더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잡겠다 이런 의미겠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별로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주요 단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이 청량리 한양수자인 아파트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이 이 지난달 14억 1,48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는 이 전달인 4월 이 11억 8천만 원과 거래된 것과 비교를 하면 약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 마포구 쪽의 한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 전용 59제곱미터가 이 지난달 1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전달보다 1억 원가량 오른 수치였습니다. 일단은 이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실제로 서울 분양 입주권 전매 거래량이 어제 기준으로 약 50건에 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5월 이 통계가 집계되는 것을 가정을 했었을 때 이 4월 52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또 살펴보면은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이후에 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듣기 전에 분양권과 입주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왜 몰리는 겁니까? 예, 일단 분양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청약이 끝난 후에 얻게 되는 권리로서 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분양권을 사게 되면 원하는 아파트와 동호수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자들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풀린 점이 아마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었죠.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 제한이 이 공공택지 규제 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이 이제 6개월로 완화가 됐고요. 이 비수도권으로 살펴보면은 공공택지 규제 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이 6개월로 완화가 됐고, 이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폐지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물꼬가 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 이제 건축비, 공사비가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 앞으로 좀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공사비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분양가가 이제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내년부터 이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이 돼서 이 분양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시멘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건축비 상승과 강화된 기준 등으로 아파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분양권의 거래가 늘고 있고 또 웃돈도 붙는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MSCI는 올해도 우리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했는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올해도 한국 증시를 신흥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글로벌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 MSCI는 연례 주식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18개 평가 항목 중 6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 여교의 통화 시장이 없고 모든 상장사가 영문 공시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로 국한된 공매도를 전 종목에 대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MSCI가 정부의 시장 접근성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작년과는 달리 고무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 시장 마감 시한을 기존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당제도 역시 내년부터 선진국 흐름에 맞춰 기업이 연말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예정된 지수 재분류 결과 발표 때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레포트를 이제 한국 시장 접근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레포트를 낼 때 MSCI 측에서 그냥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상당히 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가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정부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 실제 MSCI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완전히 시행되면 국제 기관 투자자와 이를 평가하겠다고 밝혀 관찰 대상국에 올린 다음 평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10년 만에 복귀하는 셈으로 이르면 2025년에는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코스피가 2,640선을 넘으면서 오늘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640선을 넘어선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00억, 3,6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8천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자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가 더 간다, 지수가 더 간다에, 개인은 이제는 내린다에 베팅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더 이상의 긴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테스타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외인 살 때, 개인 팔 때, 그런데 네카우는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제 미국 연준을 놓고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불과 하루 만에 긴축 걱정을 또 털어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 오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예.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는 이 두 종목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12만 닉스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오늘 14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하반기도 메모리 수급 상황은 계속 호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내기주들의 약진도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와인 전문 유통기업 나라셀라가 지난 2일 상장 이후 줄곧 약세를 보였지만요.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 입성 이틀째인 마녀공장은 어제 따상에 이어서 오늘도 13%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화장품주 전반도 오늘 하루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는데 이제 이 와중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네요, 오늘.
맞습니다. 네이버는 전거래일과 같은 가격에, 카카오는 소폭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최근 별다른 반등 없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넓게 봤을 때 AI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감도는데 좀처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한 개미들은 어느 정도 탈출에 성공했는데 네카오는 여전히 물려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그나마 네이버가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력과 막강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쇼핑에서 강점 분야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반면 카카오를 두고는 실적이나 신기술 확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신기술 투자에 대한 결과물의 고도화 정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요? 예, 애플페이에 KB, 신한, 우리카드가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강세장이 네. 연출됐습니다. 이들 카드사들이 애플에 사업 의향서를 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요. 9월 이후를 목표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 현대카드에 더해서 대형 카드사들까지 애플페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 우리도 껴줘, 내 뒤에 구글로 잡아봤습니다. 이 소식은 실제로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일제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루온이나 하잉크코리아, 한국정보통신들이 모두 강세 마감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12% 넘게 상승한 이루온은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에 들어가는 유심 칩을 만듭니다. 더 많은 카드에 애플페이가 적용된다면 더 많은 단말기가 필요할 것이란 기대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이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방한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죠? 예,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유가신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한 달에만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상황이고요.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500억 원, 23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전기 회로를 새긴 판을 기판이라고 부르는데 전선 대신에 구리를 판에 그려서 인쇄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요. 이 기기가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인쇄회로 기판이 필요해서 여러 개를 쌓아 만든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다층 제품, 영어로 MLB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수요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과 엔비디아, MS 등에 납품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대화형 AI 서비스를 내놨죠. 여기에 필요한 고다층 기판 MLB를 이스페타시스가 납품합니다.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매출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1%에서 1분기 30%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SK증권은 MLB 등 기판 80%는 현재 중국산이라면서 미중 분쟁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의료나 챗봇 관련 인공지능 기업들 주가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딥노이드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거래에서 어제 대비 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 초반 12%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딥노이드는 의료 AI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KB증권은 기존 플랫폼 사업과 파이프라인 모델의 병행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닛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루닛은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AI를 진단에서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의료 AI가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저점 대비 5배 넘게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루니콘이라는 애칭까지 붙은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은 다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2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네요. 예, 환율이 1,200원 선으로 복귀하면서 원화 가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TSMC와의 시가총액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원 선 이상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원화 가치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291.5원으로 석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의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TSMC의 시가총액을 역전당한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원화 강세에 힘입어 TSMC와의 시가총액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원화 약세 시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롱숏 전략으로 TSMC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매도하면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2022년 초 200조 원 가까이 벌어졌던 시가총액 격차는 돌아온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가 살아나면서 절반 수준인 현재 119조 원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 49.67%였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도 현재 52.52%까지 회복됐습니다. 원화 강세는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호재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5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은 2020년 11월 이후 최대치인 31억 1천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텐데 같은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라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갈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우스뷰로 4분기 평균 환율을 1,210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청갭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변화에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코로나 시국에 역전됐던 삼성전자와 TSMC의 시가총액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다음 주 출시됩니다. 어제 은행별로 1차 금리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최종 금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득이나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 6%대 금리를 보장받는데 금리가 높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5년이나 납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서형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도약 계좌.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웃돈을 얹어 5년 후 약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어제 12개 은행이 1차 금리를 발표했는데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기업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은행들은 기본금리 3.5%와 최고금리 6.0%를 제시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 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금리 매력은 높습니다. 여기에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다만 청년들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크다 보면 이제 쓴 돈도 다 이제 제 생활비로 쓰거나 독립할 때 써야 되고 이러니까 묶어두기가 조금.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10만 원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높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청년 도약 계좌의 예상 가입자 규모를 300만 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한 상황. 하지만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당국은 우대금리를 낮추는 대신 기본금리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3년간 고정금리로 묶인 상품이어서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사실상 은행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를 다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행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금리 1차안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가입만 하면 최소 연 6% 이상 금리가 보장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첫 거래나 급여 이체 그리고 또 뭐 자동 이체, 뭐 마케팅 동의 등과 같은 여러 요건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지금 현재 자료화면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은행별 우대 금리 연 1.5에서 2%포인트를 모두 챙겨가야 최고 연 6에서 6.5%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전신격인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청년 희망 적금의 기본 금리가 연 5%였습니다. 이 다음 주면 최종적으로 금리가 확정이 될 예정인데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차 안보다는 사실 금리가 조금 더 기본 금리가 조금 더 올라와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이상 금리 혜택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청년들은 이제 소수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금리조차도 5년간 계속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총 불입 기간 5년 가운데 3년간만 이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는 금리입니다. 네.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만약에 불입 4년 차, 5년 차에 들어섰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좀 낮아져 있다면 네. 이 불입 4년 차부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금리 수준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고요. 현재 지금 자료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금리가 나와 있고 이 최저금리는 우대금리가 모두 빠져 있을 때 기본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우대금리를 포함했을 때 이 최고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슬로건이 이제 5년간 5천만 원 목돈을 맞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데 70만 원씩 5년을 내는 거면 이제 원금이 4,2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리 수준으로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사실 이 5년 뒤에 총 수령액을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불입 4년 차부터 변동금리로 바뀌어서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해당 시점의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네. 대신에 계산하기 쉽게 5년 고정금리 단위입니다. 고정금리로 해서 대략적인 수령액 수준을 좀 가늠을 해본다면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기업은행인데 이 해당 상품 기준으로 월 불입 한도 70만 원을 꽉 채웠을 경우에 약 4,8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가량의 이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이제 또 만약에 은행별 우대 금리는 하나도 못 받고 기본 금리만 적용받는 경우도 따져봤는데요. 네. 역시나 매월 70만 원 최대 한도로 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행 상품 기준으로 약 4,680만 원에서 4,896만 원 가량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 우대금리 조건에 모두 만족한 최고금리가 5년간 계속 적용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요. 네. 실제로는 4년 차부터 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되잖아요. 네.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괜찮은 금리긴 하지만 최대 5천만 원에 좀 턱걸이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청년층에서는 이게 불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 이게 너무 길다. 앞서서 인터뷰에서도 좀 확인을 해봤지만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1년 만기 이 정기 적금 유지율이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요. 유지율이 30%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청년 도약 계좌 만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긴 5년이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출시가 됐던 이 청년 희망 적금 사례를 보면 이 해당 상품의 만기는 2년짜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2년임에도 불구하고 불입 1년 만에 가입 인원은
반면에 약 15%, 약 45만 명이 중도 해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살다 보면 또 넣어둔 돈이 필요한 날이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약정했던 혜택들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혜택은요, 자료화면에 나갈 텐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리 자체가 일반 적금보다는 당연히 높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가 매달 2만 1,000원에서 한 2만 4,000원 가량을 같이 보조해 준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의 15.4%를 원래 이자 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요. 최고 연 6.5% 금리도 만약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요. 정부의 기여금 모두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15.4%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뭐 보니까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예적금 담보 대출 금리 1차 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최고 연 7.3%입니다. 내가 적용받는 적금 금리에다가 0.6에서 1.3%포인트를 더해서 이 담보대출 금리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금리 이 수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만약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해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은 가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를 크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번 청년 도약 계좌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도약 계좌 오는 15일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그래도 금리가 사실 매력적이기는 하거든요. 가입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최소한 만기 1년짜리 적금 불입을 완수해 본 적이 있는가부터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혜택들을 모두 포기를 해야 되고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차라리 만기 1년, 2년짜리 정기적금, 일반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셔야겠고 또 하나가 앞으로 5년 안에 물론 사실 1년 한치 1년 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5년 안에 결혼이나 유학이라든지 혹은 대학원 진학 등 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로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요. 특별 사유에 해당이 돼서 중도에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그리고 비과세 혜택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이 돼서 최고 금리는 받아가실 수 없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새 4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이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2조 8천억 원. 4월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 이어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은 1조 4천억 원 줄었지만 은행 대출이 4조 2천억 원이나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억 원이 늘었고 잔액 증가폭도 3개월째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대로 1월에 비해 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대출 총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급격히 늘면 투기적인 수요의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이나 가게에서 필요한 자금들은 이런 부분들에 숨통을 쳐주는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좋은데 투기 심리가 또 이렇게 발동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잘 좀 구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보완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 대출 총량을 늘리며 또 다른 불안을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되진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수많은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테슬라가 올 들어서 무섭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박찬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박 기자, 테슬라 회복이 빠릅니다. 호재가 끊이질 않는 모습인데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쏟아지는 호재로 잡아봤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거래일 내리 상승하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일론 머스크 CEO가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익 감소 우려에 한동안 주가가 하락한 바 있는데요. 그렇죠. 계속되는 겹호재 속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지난 10월 초에 기록한 전고점 $250를 향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테슬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호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오른 뒤에 또 곧바로 새로운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간밤 4% 넘게 오르면서 $234를 돌파했는데요. 주가는 10거래일 만에 22%나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열흘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나왔던 11거래일 상승 이후 최장 기록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할 경우 역대 연속 상승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간밤 시간의 거래에서 새로운 호재에 힘입어서 4% 넘게 오른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11거래일 상승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11거래일 상승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간밤 10거래일 상승 랠리가 나온 배경에는 크게 4가지 호재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입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크게 환대를 받았었는데요. 중국에서 현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가 반등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달 7일 미국 정부가 테슬라 모델 3의 일부 차량에만 한정했던 세금 공제 혜택을 모델 3 전체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 규정한 보조금 혜택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주가가 9거래일 내리 오르자 시장에서는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이유로 좀 차익 실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전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생산량 확대라는 또 하나의 호재가 터지게 됩니다.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2027년 이후에야 연간 24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가 협력 부품 업체에 보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연간 37만 5천 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주춤했던 투자 심리를 또 한번 끌어올린 겁니다. 이 밖에 전날 테슬라가 스페인 정부와 스페인 발렌시아에 기가팩토리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인 만큼 유럽에서도 테슬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간밤 테슬라는 이 사이버 트럭 생산량 확대 소식에 4.5% 급등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기존에 나왔던 호재들도 정말 많은데 장 마감 후에 또 호재성 뉴스가 터졌죠.
맞습니다. 장 마감 후에 테슬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수용한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외신들은 GM이 포드에 이어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전했는데요. GM 측은 자사 전기차 구매자에게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계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두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양분된 상태인데요. 포드에 이어서 GM까지 테슬라 충전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이 북미에서는 테슬라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GM 고객과 전기차 업계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머스크 CEO도 해당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GM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기쁘다라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일거래 연속 상승세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아시아에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이어 제2의 아시아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는 그런 부분에 좀 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차기 기가팩토리 건설 유력 후보지로 인도가 거론됐고 또 테슬라는 인도 정부와 1년간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관세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인도에 이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차기 기가팩토리 후보국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내용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자들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이 기로에 놓인 시점인 것 같고 신규 투자자들은 더 늦기 전에라도 매수를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좀 짙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올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좀 연초 이후 가파르게 오르면서 또 최근에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걸쳐두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걸쳐두기? 네, 걸쳐두기는 월가의 의견을 제가 좀 종합해본 결과 현재 주가에서 추격 매수나 차익 실현을 결정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 발 걸쳐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월가에서 이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43명 중에 강력 매수와 매수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21명에 달했고 보유를 제시한 전문가는 17명이었습니다. 반면 강력 매도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5명에 그쳤는데요. 이 월가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다음 주 미국의 물가 지표와 또 FOMC 같은 이 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가에서 좀 추격 매수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편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 182달러로 현재가 대비 22% 낮은 수준인데요. 이는 단기간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43명의 전문가가 제시한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목표가는 280달러였습니다. 투자회사 스피어 인베스트의 이바나 델라브스카 CIO는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최근 주가 강세는 좀 이런 움직임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기술주가 그간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테슬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시간외에서 상승세가 또 나온 테슬라입니다. 정규장에서 또 10일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이제 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장이 될지 분위기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개장 전 지금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다우지수 선물과 S&P 500 지수 선물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날 상승에 대한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13일 날 발표되는 5월 CPI 결과를 기다리고 또 그 다음 날 발표되는 6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에 좀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4.1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월에 나왔던 4.9% 상승보다는 0.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살펴봤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38%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저점보다 20% 오르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월가에선 지수가 이제 직전 저점보다 20% 오르면 강세장으로 간주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 500 지수가 1948년 이후 최장 기간인 248거래일 만에 약세장을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300원대 환율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 밖으로 수출 중소기업에는 유리하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한국산 제품의 해외 판매 가격이 낮아져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교과서적인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가 원화보다 심한 약세를 보이는 점도 우리 기업들의 환율 특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품이 과거와 달리 가격 탄력성이 낮은 품질 경쟁력 위주로 바뀐 점도 환율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